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첫 번째 동영상 수업인데요. 선생님이 전기회로 기말고사 점수를 확인해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시험을 되게 잘 봤더라고요. 공부를 한 친구들이랑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랑 점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공부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자기가 시험을 통해서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정확히 아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일단 자기가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 하는 거를 이번 주 과제로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은 기말고사를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 오답노트 하면서 자기가 뭘 몰랐고 잘못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틀린 사람은 과제가 이제 오래 걸리겠죠. 틀린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틀린 학생들은 이제 과제가 쉽겠죠. 조금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오답 노트를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되겠죠. 만약에 1번부터 10번 사이에 틀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 과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 단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MKS 단위계에 대한 문제였죠. MKS 단위계에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MKS 단위는 일단 거리, 그리고 질량,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위를 표현했던 방법이었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MKS 단위라고 했고, 거리는 미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간은 세컨드, 세크라고 해서 S를 사용해서 우리가 단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S 단위는 M, 여기 미터의 M이랑 킬로그램의 K랑 그리고 시간의 단위 S의 앞자를 따서 MKS 단위라고 부른다고 써서 우리는 전기를 하니까 전화량도 알자고 했어요. 전화량의 단위는 이제 쿨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쿨롱. 그래서 C로 우리가 단위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들의 특징이 뭐냐면 쪼개지지 않아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리의 원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소금이나 설탕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단위들은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요리는 볼트예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량이랑 이제 질량이랑 거리를 합쳐가지고 만든 단위예요. 볼트라는 단위가. 전기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거리, 질량, 시간, 그리고 여기에 전하량을 포함해서 우리가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첫 단원에서 단위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하량의 단위가 뭐냐고 물어본 문제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6번 문제가 뭐냐면 전하량의 단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어요. 전하량의 단위. 전하량의 단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는데 1번은 줄은 1의 단위입니다. 1의 단위. 1의 단위를 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의 단위가 줄인데 1N의 힘으로 몇 미터, 1m 움직일 수 있는 걸 1줄이라고 하고 힘이 있으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를 양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줄, 1이라고 표현하고 단위를 줄을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쿨롱이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페럿은 커패시터의 단위고요.
와트는 전력의 단위입니다. 헬리는 인덕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으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이랑 6번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물질의 종류에 대한 문제였죠. 물질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전기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것,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정 상태에서 일정 조건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과 일정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류가 잘 통하는 것,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죠. 이제 보통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자유전자는 금속 내에서 잘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우리는 도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마찰이나 어떤 에너지, 열과 같은 에너지를 가해서 전하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줘서 그것을 이제 정전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럴 때에만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전자쪽 얘기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선생님이 2학기 때 설명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정 조건에서는 도체의 성질을 띠고 어떤 조건에서는 부도체의 성질을 띠는 반반의 성질을 띠는 걸 반도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 문제에서 봤을 때 A에서 살펴보면 금속이나 흑연과 같이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금속은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A는 이제 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도체는 A가 됩니다. 그리고 2번, B를 보면 고무나 플라스틱과 같이 전류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 고무나 플라스틱은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특정 조건, 그러니까 열같이 따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서 전하를 만들어 줄 때만 일시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부도체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 부도체는 이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도체, 부도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쿨롱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전하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법칙이었죠. 그래서 전하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랑 양전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전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이제 양전하를 띄고, 전자가 양성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때는 음전하를 띈다고 했어요. 그럼 서로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전하랑 음전하가 있다면 양전하, 음전하가 서로 만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쪽 보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음전하, 양전하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같은 극성끼리 있을 때, 양전하랑 양전하랑 있을 때, 또는 음전하랑 음전하랑 있을 때는 서로 만나서 중성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려는 청력이 발생해요. 청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려는 힘을 우리는 정전기력, 청력과 인력 같은 전기가 생겼을 때 힘을 우리는 정전기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정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처음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이기 때문에 정전기력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힘이 생겼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한 걸 우리는 전류라고 부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전하 사이가 멀다면 힘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서로 작용하는 힘은 가까울수록 강하고 멀수록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에는 정전기력이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만약에 크다면 중성이 되려면 더 강하게 잡아당겨야겠죠. 잡아당기거나 더 강하게 밀어야지 중성 상태에 가까워질 겁니다. 전하량의 정전기력은 비례한다고 했고,
그걸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F는 R 제곱분의 Q1, Q2, K라고 비례상수 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공식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커질수록 힘이 작아지는 것이고 전하량이 커질수록 힘이 커진다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3번 보기를 보면은 1번 같은 극성끼리는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다. 맞죠?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멀어지려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반면에 다른 극성일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력과 청력을 우리는 정전기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보면은 서로 멀어질수록 정전기력은 작아진다고 했어요. 멀면은 서로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힘이 작아집니다. 그럼 4번은 커진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4번 문제는 틀렸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은 거리가 일정할 때 전하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전기력은 커진다. 여기 전하량의 정전기력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3번 문제는 끝났고 4번, 5번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5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전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쿨롱의 법칙에서 보면은 전하가 2개 이상이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전하가 1개만 있을 때도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가 궁금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하가 1개 있을 때도 어떤 다른 전하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공간을 형성한다고 했었는데 그 공간은 크기랑 방향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러한 공간상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전하, 이 양전하가 전기적인 공간이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지금 이 형성된 공간 안에 양전하를 놓는 순간 몇 초 뒤에 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놓자마자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청력이 바로 작용했다는 것은 얘를 놓기 전 이전부터 양전하는 어떠한 공간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설명인데 직류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직류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크기라고 했을 때 이제 위상을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기를 하죠. 위상은 쉽게 말해서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전류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성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직류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의 전류를 우리가 직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극성이 일정한 전류를 우리가 직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앞자를 따서 DC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류는 얼터네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교번 전류라고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성이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고 얼터네이팅 커런트의 앞자를 따서 AC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직류는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 극성이 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1번 문제, 5번 문제 1번 교류는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교류는 영문자로 AC죠. Alternating Current이기 때문에 AC를 쓰고 3번 교류는 시간에 따라 극성이 일정한 전류를 말한다. 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교류는. 그리고 4번 직류는 영문자 약자에 AC를 쓴다고 했는데 다이렉트 커런트인 DC라고 우리가 직류를 표기하고 있고요. 5번 직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극성이 일정한 전류를 말한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직류는 크기랑 극성이 일정한 전류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5번 문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8번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번, 8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전기 소자에 대한 문제예요. 전기 소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소자예요. 그래서 저항의 역할은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라고 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류는 열을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항 가지고 우리가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분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압을 분배할 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하면 다양한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원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전선에도 저항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자라고 했어요. 근데 저항의 단위는 이제 옴을 사용하고 있죠. 오메가로 쓰고 옴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패시터. 커패시터는 양판대기를 마주본 모양인데 저항의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산 세 개를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처럼 양판대기를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것을 방전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해요. 그리고 커패시터의 단위는 우리가 페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덕터. 인덕터는 쉽게 말해서 코일이에요, 코일. 그래서 빙글빙글 감아놓은 모양으로 기호를 쓰고 단위는 헨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인덕터 같은 경우는 보기가 힘들어요. 인덕터는 보통 이 통신 장비에 조금 많이 쓰여요. 주파수가 들어가는 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기 전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발전기 생각하면 돼요. 발전기 돌리면 그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유도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기 전력은 전류가 방해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방해해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데 보통 사용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류의 변화가 있으면 기기의 고장이나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사용을 하죠. 보통 필터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자기장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을 해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일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했고 접점이 있었죠. 얘가 C접점, 얘가 B접점, 얘가 A접점인데 처음에 C접점은 B접점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기장은 쉽게 말해서 그냥 자석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 C접점은 B접점에서 떨어지고 금속이기 때문에 코일 쪽으로 붙으려다 보니까 A접점 쪽으로 접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8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기장이죠. 릴레이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은 자석처럼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접점에 바뀌는 것을 활용한 장치가 이제 릴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1번부터 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오답 노트를 하는 걸 이번 시간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은 이제 전압 강화랑 부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전압 강화랑 부하가 뭐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선풍기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부하는 일단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을 우리가 부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기는 에너지라고 했고 그 전기라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류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전류가 회로에 흐르면서 이제 어떤 전기적인 소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전기적인 소자는 전류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전기 에너지의 사용은 열이나 빛이나 운동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는 부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풍기를 만약에 켜려고 한다면 선풍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원장치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면 우리가 부하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선풍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전기를 공급하면 거기 있는 모터가 운동하는 거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선풍기가 빙글빙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랑 전원이랑 연결을 하면 선풍기는 부하로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중간에 저항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저항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제 저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은 중간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선풍기에 사용하려고 했던 전압보다 전압값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애는 부하가 아니라 손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고, 전압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애. 얘가 전압이 낮아진 이유는 여기서 전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용한 이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같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상을 우리는 부하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를 보면은 A에 대한 설명,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는 부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B, 전원으로부터 공급된 전류가 이동하면서 전선의 저항 등을 지나면서 손실된 전압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럼 A는 부하고 B는 전압 강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접지는 대지에, 그러니까 대지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땅에다가 연결해 놓은 걸 우리가 접지라고 해요. 접지는 이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병렬 연결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등가 전압은 이제 등가 저항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외로를 해석할 때 사용을 하는데 실제 전압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전압이랑 똑같이 걸린다고 생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걸 우리가 등가 전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직렬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0번 문제,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보면은 A와 B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A와 B는 저항이죠. 얘가 A고 얘가 B인데 얘네 둘은 저항이기 때문에 아까 전기 소자에서 설명했다시피 저항의 역할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보면은 A와 B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선생님이 직렬 연결은 그 마디가 저항 두 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는 방식을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저항은 마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A의 마디는 이렇게 되고 B의 마디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와 B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다르다.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그냥 회로에 그냥 흐르기 때문에 A나 B나 흐르는 전류의 양은 크기는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거고요. C와 D가 나타내는 얘는 지금 전원장치죠. 전원장치. 전지의 기호를 그리고 있는데 전지에서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C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5번, 전류는 C에서 D의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원장치인 전지의 역할은 전위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애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타내는 의미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전위가 높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산 그림 항상 그렸어요.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라고 했고 여기서 굴러가는 공이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전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전지 사이에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도 맞았으니까 답이 아니죠. 자,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봤더니 A의 저항이 1, B의 저항이 2래요. 이때 합성 저항값을 구하래요. 직면 연결에서 합성 저항값 R은 R1 더하기 R2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저항이 1옴이고 B의 저항이 2옴이기 때문에 정답은 3옴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병렬 회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병렬 회로.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에서 봤어요. A의 저항이 2옴일 때. A의 저항이 2옴일 때 A와 연결된 저항과의 합성 저항 값을 옳은 것을 구하래요. 선생님이 병렬 연결은 저항끼리 마디 두 개를 공유하는 연결 방식을 선생님이 병렬 연결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항은 마디가 두 개 있다고 했죠. 마디가 두 개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 마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디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지의 마디 또한 이쪽 마디랑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전지의 오른쪽 부분도 저항의 오른쪽 부분과 마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항 두 개가 마디 두 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와 2옴짜리 저항은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연결됐을 때 합성 저항 값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자리가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다 쓸게요. 합성 저항 R은 R분의 1이라고 우리가 역수로 보통 표현한다고 했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선생님이 더한 거 분에 그냥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항이 두 개 있을 때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성저항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의 저항 값이 같다면 저항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이 반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R1, R2의 값이 똑같으면 이거를 R1의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R1, R2가 같기 때문에 이 R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R1이랑 R제곱 제곱되면 합성대한 R의 값은 2분의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 R1과 R2의 값이 같을 때, 즉 저항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병렬로 연결된 합성전의 값은 반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옴이랑 병렬로 연결된 합성저항 값은 1옴이 되겠네요. 답은 1옴이네요. 1옴. 자, 그럼 13번 문제 봅시다. 그럼 A의 저항이 커질수록 회로에 나타나는 변화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그럼 2옴에서 지금 저항 값이 커지면 이 전체적 회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지금 마디가 같기 때문에 이쪽 전이랑 이쪽 전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 전이가 0V였다면 왼쪽 전이는 2V가 되겠죠. 근데 이쪽 저항이 커진다고 해서 이쪽 전이는 바뀌지 않아요. 이 전이를 만들어주는 애는 지금 이 전지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항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전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죠. 왼쪽 전이 2V, 오른쪽 전이가 0V라면 똑같이 전이차는 2V, 전압은 2V가 걸릴 거예요. A의 저항이 높든 높아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2번, A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진다.
전위가 일정한데 저항값이 커진다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값은 작아지겠죠. I는 R분의 V인데 V의 값이 일정한데 R의 값이 커지면 저항값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메 법칙을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 같은 이유죠. 이쪽 저항을 바꾼다고 해서 이 전지가 공급하는 2V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 전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전위를 바꾸는 마디의 변화가 있으면 전위 값이 바뀌겠지만 마디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전압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4번 2옴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진다. 2옴에 걸리는 전위차가 2V로 일정한데 그리고 2옴이라는 저항은 일정하죠. 그럼 얘의 저항값이 바뀐다고 해서 얘의 전류의 값이 변하나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저항값도 일정하고 전위 차이값도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값도 일정한 겁니다. 따라서 4번은 전류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전류가 일정하다가 맞는 거죠. 그리고 5번 A와 2옴의 저항의 합성 저항값은 커진다.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지만 합성 저항값은 커진다고 했어요. 저항값이 커지면 합성 저항값은 커지는 겁니다. 두 개를 합성 저항을 구하면 이 둘 중에 하나보다는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지만 저항값이 커지면 전체 합성 저항값은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5번은 커진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7번, 14번부터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전이랑 닫힌 회로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마디는 0V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전원 장치는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V의 전이차를 만들어주는데 오른쪽에 전이가 0V니까 왼쪽에 전이는 2V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왼쪽의 마디는 V1이기 때문에 V1의 전이는 2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쪽은 지금 다 했으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이쪽. 그래서 V1의 전위는 2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봤더니 V3랑 V1은 같은 마디예요. 같은 마디. 같은 마디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은 마디면은 전위가 같다고 했어요. 즉 V3는 V1이랑 전위 값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V3의 전위 또한 2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V2랑 V4도 마디가 같아요. 같은 마디이기 때문에 둘은 전위의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V4는 V2랑 전위 값이 같고 V2가 0V이기 때문에 V4도 0V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4번 문제도 지금 풀 수가 있죠. 14번 문제는 2V니까 2V가 맞고요. 15번 문제 V4는 V2 0V가 맞고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V3과 V4의 전위 차이는 V5의 전위 차를 구하야 돼요. 그럼 V5는 여기 보이죠? V5는 V3 빼기 V4인데 V3은 아까 구했어요. 2V라는 걸. V4도 0V라는 걸 지금 구했기 때문에 둘의 전위 차는 2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17번 그러면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칠판이 보이나? 그래서 이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가 2옴짜리죠. 2옴 I는 R분의 9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2V이기 때문에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1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18번에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18번에서 20번 문제는 열린 회로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회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린 회로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닫힌 회로에서만 선생님이 전류가 흐른다고 항상 1학년 때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I는 0A,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열린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18번의 답은 0A 1번이 답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0A입니다. 19번 19번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4V의 전위 차이를 만들어준 전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 전위가 0V이기 때문에 전위차 4V가 되기 위해서는 4V는 V2 빼기 V1입니다. 이게 4가 되기 위해서는 V1의 값이 0V니까 V2의 전위는 4V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V2는 4V가 돼요. 4V. 전위가 4V가 되고 V2랑 V3는 나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V3의 전위도 4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 같은 마디에서는 전위가 같기 때문에 V3의 전위도 4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전류값이에요. 전류값이 0V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이 평지를 항상 그렸었어요. 평지에서 공이 굴러가지 않니라고 항상 물어봤었죠. 평지에서는 공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위의 차이가 없다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전하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에 걸리는 전위 차는 없다. 즉 0V의 전위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0V의 전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전위 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지금 0V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V3의 전위가 4V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위 차는 V3 빼기 V4예요. V3 빼기 V4는 0V가 나와야 되니까 V3가 4V니까 V4도 4V가 돼야지 4 빼기 4 해야지 0V가 나오겠죠. 따라서 V4는 0V가 됩니다. 그래서 열린 회로일 때 전위가 여기까지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답 19번의 답은 4V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20번 4ohm짜리 저항을 8ohm으로 바꾸었을 때 회로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요. 지금 열린 회로죠. 열린 회로에서 저항 바꾼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열린 회로니까 저항을 바꾸든 말든 상관없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위의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3는 뭐 여기 저항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상관없이 V2랑 V3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V2의 전위가 4V인 이상 V3의 전위는 4V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이 4V인데 전류가 흐를 때도 4V가 걸려요. 상관없이. 근데 지금 열린 회로니까 전류가 0이면 전위 차이가 0이어야 되죠. 따라서 V3랑 V4는 열린 회로에서 같은 전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위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즉 전위 차이가 0이기 때문에 V4랑 V3이랑 전위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4ohm짜리 저항을 바꾼다고 해서 전위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V3가 4V니까 V4도 4V로 고정이에요. 따라서 V3랑 V4의 전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열린 회로이기 때문에 뭐 여기 전지를 바꾸든 여기 저항을 바꾸든 상관없이 열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4번과 5번은 같은 맥락에서 열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전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말고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